시작.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좀 오래 갑니다. 그래서 학교 방침에 따라 4강, 5강까지 온라인 강의가 계속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 4강입니다. 주택 정책의 구조적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목차입니다. 주택 정책의 목표와 국가 개입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주택 정책에 미치는 어떤 사상적인 그 흐름, 세 번째로 주택 정책도 경제 정책의 한 분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경제 이론을 가지고 좀 깊이 있게 좀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주택 정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가 주택 정책을 통해서 개입을 하죠. 그거는 국가의 어떤 역할, 정치 이념하고 관계가 됩니다. 특히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국가라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죠. 제일 중요한 게 국토 방위라고 전통적 도덕적인 가치를 유지하는 거죠. 이건 뭐 서유로 또 신자유적인 정치 이념하고 관계가 됩니다. 두 번째는 사회주의적인 정치 이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재화 용역을 국민들에 적절하게 공급을 하는, 배분을 하는 거죠. 묵고 살게 해준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국가 개입 이념적 시각을 그림으로 한번 보겠는데요. 여기 X축이 있고 Y축이 있습니다. X축은 생산의 조직화, 재분배, 복지를 기준으로 한 건데요. 우측이 미온적인 거, 좌측이 강력한 개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Y축은 법, 질서, 국방, 전통적 가치를 위주로 하고요. 위쪽이 강력한 개입이고 아래쪽이 미온적인 어떤 개입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와 신자유주의, 사회민주주의, 무정부주의 나올 수 중간 정도의 보수주의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말페스와 뮤리에라는 학자가 1982년에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능주의적인 접근을 이야기했는데요. 어떤 사회든 기본적으로 균형 상태에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요인에 의해서 벗어나는 경우에 그걸 역기능적으로 수정하는 정도로만 개입을 해야 되는 걸 이야기한 거고요. 또 막시스트적인 접근이 있습니다. 이거는 주택을 계급 투쟁의 산물로 봅니다. 그리고 또 서유럽, 영국이나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노동자 계급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투쟁의 산물로서 사회주택을 공급하게 된 거죠. 그러나 이 두 가지 다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 안 하면서 약간의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실패를 전제합니다. 그거를 사전에 조정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해가 주택 정책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자, 주택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이유를 이제 몇 가지 보겠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시장 실패를 치유하기 위해서 개입합니다. 시장 실패 사유를 제가 네 가지를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적이 있죠. 그리고 주택 문제,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배분상의 문제 또 해결하고, 또 경제 안정과 성장, 주택 정책도 경제 정책의 한 분야니까요. 그리고 주거복지 실현, 최근에 강조된 이런 5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주택 시장에 개입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개입 유형입니다. 개입 유형은 한 5가지가 있는데요. 자유방임입니다. 그냥 시장이 맡기는 거죠. 주로 미국, 캐나다, 호주 이런 데인데요. 시장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소극적인 거고. 자유주의 국가 개입의 영국이 있는데요. 이거는 시장 메커니즘에 맡기지만도 사회주택, 근로자를 위한 어떤 공공주택 공급은 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겁니다. 그리고 북유럽 사회 민주주의 유형이고요. 이거는 뭐 소유와 금융을 정보하고. 사회주의적인 거는 북한하고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은 땅은 국가지만 집은 개인이 지을 수 있는데 70년 동안 하죠. 배급을 했는데 최근에는 시장 경제 때문에 주택은 배급을 안 하고 시장에서 문제 해결하는 그런 유형이에요. 북한은 여전히 국가에서 개입을 하고 있고요. 근위주의 유형은 제3세계, 라틴 아메리카나 아프리카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신자유주의라는 게 있는데 1980년대, 90년대 전 세계에 신자유주의 광풍이 불었습니다. 대표적인 학자가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만인데 이 사람들이 시장이 맡기라 경제적 자유주의를 주장했습니다. 규제도 완화하고 재산권을 보장하고 또 시장 개발, 특히 금융시장 개방을 주장을 했는데요. 많은 문제가 금융시장 개발하고 단기 자금이 국제적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금융위기가 막 발생하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실러를 학자가 반대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미심장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주의 경제는 규제가 없으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 우리에게는 착한 행동을 강요할 누군가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모두가 성의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며 모두가 관대하고 공익정치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국가의 개입을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IMF 금융위기 이후에 신자유주의가 많이 도입됐고요. 노동시장의 유연화 이런 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거는 비정규직을 양산하죠. 노동시장이 유연화된다는 것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불안한 고용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정부를 주장하고요. 규제 완화, 자유무역 협정 중시하죠. 우리가 보통 진보 정권이라는 노무현 정권도 미국과 FTA를 했잖아요.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측으로 돌아간 정부죠. 공기업 민영화 뭐가 있죠? 한전, 포스코, 석유공사, 가스공사 민영화했죠. 근데 인천공항공사 민영화 하려다가 못했죠. 의료 민영화 미국 보십시오. 의료 민영화 했는데 현재 코로나 사태로 해서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자, 주택시장의 정부 개입의 변화를 간단히 보겠습니다. 19세기 중반에는 자유방임주의로 갔습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부터 20 초기는 정부가 직접 개입을 하면서 유럽에서는 사회주택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80년대 이후로 신자유주의 보면서 민영화로 가게 되고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자, 주택 분야의 민영화를 보겠습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도 5년이 있다가 10년 있다가 분양을 하죠. 10년 임대주택 요즘 판교나 광교에 문제가 되는데 이것도 민영화 부분이고요. 또 민간 비영리 민간 부분에 대한 저소득 주택 공급 또 민간한테 개방을 좀 하죠. 부영 같은 데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관리 분야는 국가나 이렇게 공기관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도 위탁을 줘가지고 많이 하고 있고요. 보조금 주고 이런 정도로 민영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 주택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관련 법령이 있습니다. 정책이라는 게 법을 통해서 집행이 되니까요. 제일 우선적인 헌법, 민법,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가장 있고요. 2015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 법이 많이 분화가 되고 전문화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주거급여법이 생겼고 주택 수당, 하우징 얼라운스 생겼고요. 주거기본법 가장 중요한 법이죠. 그리고 72년도부터 경제개발을 하면서 주택을 해결해서 주택건설 촉진법이 있다가 특별법이었는데 일반법 주택법이 2003년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15년에 여러 가지 법으로 주택법이 분화가 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주택도시기본법. 주택도시기본법은 국민주택기금인데 이름이 주택도시기금 바뀌면서 바뀌었고요. 그리고 주택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공공주택특별법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 임대주택 건설 촉진법이 84년에 생겼는데요. 일반법이 임대주택법으로 바뀌었다가 민간임대주택관 특별법으로 바뀌었죠. 그 외에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 특히 대한주택공사 62년에 생긴 주택공사법하고 81년에 생긴 한국토지공사법이 합쳐져가지고 2009년에 한국주택공사 현재 LH로 바뀐 거죠. 이것도 주택 관련된 큰 법이 되겠습니다. 자, 조직인데요. 국토교통부가 처음에는 건설부였습니다. 건설부였다가 건설교통부 합쳤죠. 그러고 또 해양부까지 합쳤습니다. 그러다 해양부 빠져나오고 국토교통부로 이제 바뀌었고요. 1차관, 2차관이 있는데 우리 주택 문제는 1차관에서 합니다. 주택 토지실이 안에 4개 관이 주택정책관, 주거복지정책관, 토지정책관, 국토정보정책관이 있고요. 2년 전에 주거복지정책관이 신설됐습니다. 주거복지정책이 강화되면서 그래서 주거복지정책과 공공주택총괄과 공공주택지원과 민간임대정책과가 우리 회사하고 가장 밀접한 중앙정부 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주택정치란 말이 있습니다. 하우징 폴리틱스인데요. 이건 의미는 뭐냐면은 국가의 중요한 파워 엘리트들이 해당 국가의 주택 문제 해결을 하나의 중요한 정치적 쟁점 현상으로 이해하고 적극적인 대안 모색과 정치적인 논의 과정을 거쳐 정책 결정을 수행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노태우 정부 때 영구임대주택이 도입이 되고 DJ 정부 때 국민의주택이 도입될 때 그거는 관료적인 것보다 정치적인 결단에서 도입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걸 주택정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거복지 정책으로서의 공공임대주택은 이러한 정치 환경 속에서 정책의 결정이 이루어지는 공공적 가치가 있습니다. 국가 권력을 국민들이 직접 뽑지 않을 때는 신경을 안 썼는데 대통령 직선제가 되면서 권력자들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게 주택정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개념으로 주택계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우징 클래스인데요. 이거는 71년대 렉스라는 학자가 주장했습니다. 주택계급은 주택의 소유 정도나 형태에 따라 나누는 겁니다. 집이 있는데 융자금도 하나도 없이 오로지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융자가 끼고 갖고 있는 수도 있고, 대부분 그렇죠. 그리고 또 공공기관이 건설 공급한 주택에 살 수도 있고, 여기 임대인은 뭐 임차인을 같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또 전세 살고 월세 살고 이런 게 다 주택 계급으로 보는 겁니다. 자가에서 다급한 임대까지 주택의 어떤 점유 형태에 따라 분류하는 겁니다. 자, 주택 정책과 사회 사상입니다. 이거는 주택 정책이 어떤 경제적인 사상이 도입됐냐 보는 건데요. 벤다멜은 뭐 경제학에서 효용성을 좀 국내 중요하죠. 세대 다수의 세대 행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데이비드 리카드는 분배론에서 가치의 분배는 생산 과정과 밀접히 결부되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고, 이게 자유방임적으로 효율성을 맺기는 건데, 근데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보수적 이상주의는 좀 이렇게 시혜적인 측면에서 보는 거죠. 종교적 복음주의를 해가지고 노동자 주택을 공급하자는 걸 했고요. 특히 이제 위생적인 측면에서 주택을 제일 취급했죠. 영국에서 1948년에 도시계획, 뭐 사회사 이렇게 보수적 이상주의 측면을 갖는데, 이렇게 해서 또 안 된다.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이제 좀 한 게 사회주의 사상인데요. 유명한 이상적 사회주의가 있습니다. 오웬 프리에 뭐 있고요. 이 사람들이 뭐 협동조합을 위주로 이야기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한 가상적인 어떤 그 가설을 하고 추구하려고 했는데, 1200명의 인구가 농업, 제조업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이상적인 커뮤니티를 꾸미는 어떤 공동체 공간을 주장을 하고 실제로 하려고 뭐 했는데 되지는 않았죠. 약간 급진적인 막스, 앵겔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시민적 이상주의, 주로 북유럽 정도인데요. 자유방임주의를 비판하면서 했죠. 그렇지만 유행하고 다른 점은 입법을 통한 경제적 불평등을 시정하고 뭐 사회개혁을 평화적, 점진적으로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자,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